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비전의 하나로 제시하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건데요. 직접 해야 될 일을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란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일상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언택트, 즉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화상통화, 화상회의 등 화상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상에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택트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가능한 거를 발견을 했고요.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화상회의, 드라이브스루,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비대면 문화. 우리는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혁신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람 간 건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언택트, 즉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문화가 우리 일상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활동은 해야 되는데 대면 접촉이 그러니까 있었을 때의 활동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접촉이란 언택트라는 그런 용어도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많이 쓰게 됐고,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하고 그거는 공간이고 그건 다 비용인데 이 공간적인 비용을 쓰지 않고도 생산성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전염병의 공포 속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고립된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언택트의 다른 말은 디지털 컨택트, 즉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실시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던 기존의 화상 서비스 외에 온라인 외에서 우리가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듯 자유롭게 관심사별로 만나고 소통하는 오픈형 서비스는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가운데부터 해서 보시고 내려서 밝은 컬러 2개 이곳에선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별로 라이브룸을 만들어 사람들과 자유롭게 영상통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특정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용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뷰티 노하우나 랩뿐 아니라 보컬과 댄스, 상담, 원어민과의 영어 대화까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심사의 카테고리도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팬분들이 또 저의 일상이나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또 저의 뷰티에 대한 또 질문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뷰티 방송이나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저도 이제 도움을 주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은 많아졌는데 주변에 도움을 얻을 곳이 학원이 오프라인 학원 말고는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컨텐츠 온라인 방송이 생겨서 그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이제 제가 피드백이나 교류, 도움 줄 수 있는 거를 더 줄 수 있고 저도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너는 뛰쳐나가 창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 너무 물렀어. 그런데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 채팅을 주고받기 위해선 기존의 영상통화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요. 바로 웹 RTC, 즉 웹브라우저 간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항상 저희가 뭔가 영상을 송출하거나 영상을 재생할 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뭔가 설치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코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플러그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뭔가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거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그걸 또 처리해서 다시 배포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거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한 사람하고 영상 대화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작업들과 비용들이 소요가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웹RTC라는 기술 때문에 굉장히 간소화가 됐습니다. 뭔가를 깔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접속만 하고 URL만 쳐도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이 웹RTC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웹 RTC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태블릿까지 그 어떤 운영 체제에서도 폭넓게 호환이 되는 기술인데요.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기기를 갖고 있든 접속 주소만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영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소통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보안 문제인데요. 영상 통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돼 남아있을 경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대1 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픈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진짜 보안 사고인데, 영상과 대화 내용, 음성, 이 컨텐츠의 모든 파일은 각자 직접 주고받습니다. 서버를 타지를 않아요. 물론 서버를 타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보안성에 위해서는 사실 서버를 안 타는 게 제일 명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버가 해킹 당하더라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분 간의 서로 간의 대화는 둘만 공유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슈에서는 되게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사용자들이 악성 댓글과 같은 온라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매너 점수 제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태도를 평가해 나쁜 점수를 받았을 경우 영상통화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채팅으로만 하기 때문에 더 좀 매너가 없이 좀 악플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그래도 영상으로 해도 약간 이제 되게 좀 매너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점수를 매겨서 방 자체를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하고 되게 좀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매너 점수를 좀 더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엔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욕설을 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엔진이 그걸 찾아내서 1차로 경고를 줄 거고요. 추가적으로 매너 점수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끔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소통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우리들. 하지만 최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교육, 무인 행정, 비대면 금융까지
언택트 문화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런 변화가 급속히 번지게 된 것이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좀 편한 것도 많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지금 2개 정도 챙겨보고 있거든요. 이제 음악이 아니더라도 미술이나 뭐 춤 쪽은 저도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만큼 콘텐츠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최근 비대면 소통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쪽은 다름 아닌 교육 분야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교육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들, 이름하여 쌤튜버들인데요. 유튜버로 변신한 선생님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픔산 몇몇 선생님들께서 SNS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과학 실험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그거를 사실 수업에 몇 번 써먹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저도 같이 손잡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쌤튜버로 활동 중인 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교육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 왔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콘텐츠는 바로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은 과학 실험 영상입니다. 어떤 실험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는지 보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험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다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재료도 없고 뭐 위험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그러면은 각 실험을 영상으로 찍어서 마련을 해보자.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는데요. 최근에는 각 학년별로 모든 교과 과정에 대한 수업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쌤튜버들이 제작 중인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손소독제 만들기. 교과 과정 중에 세균에 관한 단원이 있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영상이다 보니 특별히 신경 쓸 것이 많다는데요. 학생들이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야 하는 건 기본. 아이들이 영상을 보다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영상의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의 길이라든지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이나 다 학생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본을 다 썼어요. 그리고 대본을 보면서 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본에 신경 쓰느라고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업의 구상, 큰 그림만 그려놓고서 그냥 수업하듯이 앞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듯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럴 때 더 영상 찍게 수월하고 보는 사람도 그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쌤튜버들은 각자의 콘텐츠에 맞는 교육 채널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요새 코로나도 있으니까 이런 세균이나 생물이 미치는 영향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익숙한 어린 세대들을 위해 학교 선생님들도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 매체로 수업을 한다는 건 예전부터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EBS라든가 아니면 사설 인터넷 강의라든가 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의미가 큰 도전이었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학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통해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데요. 다만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따라해도 좋은 것과 따라해선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요. 또한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죠.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교과가 우리 삶이랑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항상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왜 배워요? 이거는 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꼭 이걸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써먹을 거야. 이걸 배워서 우리가 이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쌤 튜버들이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몸이 아프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이 실제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몸이 아픈 아이들인데 나이가 이제 8, 9살이 지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병원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는 선생님이랑 수업도 하겠지만 더욱더 많은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번 온라인 수업을 계기로 다양한 매개체가 생겨서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과 연락하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해진 지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주도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는데요. 오히려 아이들은 크리에이터로 변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타인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 대중교통수단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버스나 지하철 이용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휠, 전동 킥보드와 같이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수단을 말하는데요. 여럿이 아닌 혼자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언택트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죠. 의식주, 그다음에 행위라고 할 만큼 움직이는 건 굉장히 근본적인 욕구인데요. 이거를 해소해주고 이걸 확장해주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동안 자동차, 비행기, 기차가 넓게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는 작은 공간 내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완함으로써 평균 시속 5km로 걷던 걸 이제 평균 시속 20km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10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넓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쩍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여기 킥보드를 많이 배치해두면 이분들이 걸어가기는 애매하고 뭘 타기에도 또 애매한 한 1.5km에서 2km 정도 되는 거리로 갑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집 또는 회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역이나 정류장까지 이동할 때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주 이용해 왔는데요.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타고 내려가는
이것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의 대중교통을 대체한다기보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이동수단에 머물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역시 당연히 줄어들 거라 예상됐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오히려 증가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유저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이거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킥보드는 대중교통 대비 다른 사용자 간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고 혼자서 이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인식이 좀 퍼진 것 같아요. 평소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일부러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될수록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독 그리고 기기 청결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물걸레로 닦았어요. 이제 물 묻혀 닦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소독제를 다 사서 99% 살균이 될 정도로 소독제를 다 사서 매일매일 저희가 닦고 그리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직접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인 만큼 손잡이나 본체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공유 서비스 업체에는 모빌리티 기기를 수거해 살균제로 일일이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가 살아남으려면 소비자들에게 무엇보다 청결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되게 공유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같이 쓰는 것,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거부감이 없고요. 그리고 휴대폰, 모두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휴대폰에 자기 결제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들 일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과의 소통 방식뿐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택트 문화가 우리 일상에 정착되기 위해선 한 가지 필수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언택트 분야가 어떤 거가 더 많이 생길 거냐는 우리가 이제 언택트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새롭게 접목을 할 것 같아요. 공연도 사실 공연이라는 거 가가지고 또 해주는 이게 있어야지 공연을 보는 맛이 날 텐데 그 감동이 올 수 있도록 뭐 VR로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기술력이 동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이 혼재돼서 갈 것 같아요. 언택트 문화는 우리의 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멀리하고 집에서 직접 밥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건데요. 그만큼 식료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식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죠. 코로나19 사태의 나비 효과로 머지않아 식량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화단에 채소를 키우는 등 식자재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얻기 위한 자급자족 생활에 뛰어든 겁니다. 내 손을 거쳐 자라난 작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 이처럼 언택트 문화는 우리의 식문화뿐 아니라
농업의 형태까지 빠르게 바꿔놓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손수 직접 기른 작물로 자급자족 라이프를 이어가고 있다는 농부 이전근 씨. 그의 하루는 밭을 이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통 토종오이, 이 청주오이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길쭉한데 얘는 아주 짜리몽땅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토종 작물인데 이걸 심고 있습니다. 농사 일을 시작한 지 10년째. 이전근 씨가 기르는 농작물은 다른 농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도 생김새도 생소한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요. 식자재의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죠. 이곳에서 기르는 작물 모두 이전근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그는 왜 수많은 농작물 중에서도 전통 작물을 재배하는 걸까요? 저는 식물 사진에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왔던 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종 식물 연구에도 가서 강의도 듣고 또 약용식물 연구에 활동도 하면서 이게 양리 작용이 어떤 거고 또 이 토종 작물은 어떻게 재배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이전근 씨의 본래 직업은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연의 식물을 찍어온 베테랑 사진가죠.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산으로 들러 자란 풀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직접 보고 배웠는데요. 식물이 지닌 양리작용을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종 작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를 농부의 길로 이끈 것이죠. 다품종으로 약용식물과 우리 또 토종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두매부추, 삼층거리파, 어수리, 고래엉겅키, 곤드레나물이죠. 또 섬엉겅키, 참치나물, 개성배추꽃. 하나를 먹더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인지 이전근 씨가 재배하는 작물은 한약재의 원료가 되거나 지역의 자생식물 또는 고유 종자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두매부추부터 어수리, 개구리 참외 등 그 종류만 해도 30여 가지. 도시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작물들이죠. 토양의 양분을 먹고 자라난 제철 작물. 그만큼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건강한 식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토종 두매부추로서 이걸 자르면은 그 하얀 진액이 이렇게 끈끈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알칼리성 식물에서 뮤신이라는 성분이에요. 마하고 알로에 끈적끈적한 성분이 그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삼겹살이나 이런 데 생식해도 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작물들이 바로 이전근 씨의 밥상을 채우는 식재료가 되는 겁니다.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판매가 아닌 직접 길러 자급자족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얘는 그 산영가에 그 어술이라는 식물로서 그 강원도 아주 오지 산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히 향이 독특해가지고 임금님 설화상에 올랐다고 해서 어술이라는 말이 다 올려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밥상을 책임질 재료는
두매 부추와 토종쌈 채소들. 평소에도 채소를 이용한 부침이나 전을 자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토종 작물이 생각보다 기르기 어렵지 않아 매년 싱싱하고 풍족한 작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싱싱하고 바로 따서 먹으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요 두매부추도 또 색다르게 우리 위신이 많으니까 알칼리성이랑 몸에 좋고. 마치 밭 하나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 싱싱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고기와 함께 싸먹거나 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생식용 채소부터 전으로 부쳐낸 반찬까지. 작물을 기르는 밭에서 식탁에 오르는데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직접 키워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먹거리를 이렇게 곧장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자급자족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제가 아직도 아늑하게 추억에 생각나는 것은 밭에 가면은 어머니가 너 왔냐 하고 밭에서 무나 당근을 쑥 뽑아줘서 치마 곁에 쓱쓱 닦아주시면서 그거를 맛있게 먹던 그런 추억이 생각나서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 우리 토종 작물을 심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 손주들한테 먹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농사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작물을 수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경험하더라도 조금씩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한다면 노동의 수고는 곧 보람으로 돌아올 텐데요. 비대면 시대. 마트나 시장에서 사지 않고도 나에게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만드는 자급자족 방식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 그 가치는 이미 충분한 것 아닐까요? 최근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여행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고 접촉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식. 실내 관광지가 아닌 자연 산림이나 둘레길 등 노지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평소 야외 캠핑을 즐긴다는 한 부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익숙한 듯 차에서 장비들을 꺼내 능숙한 솜씨로 조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오랜만에 외출입니다. 예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줄곧 캠핑장을 찾았던 부부. 여행을 좋아하는 여느 캠핑족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엔 가족들과는 따로 부부 둘만의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캠핑의 매력에 빠진 것은 2010년도 즈음. 가족들과 교감을 나누고 상쾌한 자연의 푸르름을 오롯이 느끼고자 선택한 건강한 취미 생활이었죠. 도시에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 놀이터 가서 놀거나 아주 단순한 놀이밖에 없는데, 여기 오면 또 같이 어떤 공동으로 뭔가 취사를 할 때도 나무를 같이 만든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교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호하고 두 사람의 캠핑은 흔히 알려진 캠핑장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방식인데요. 바로 언택트 캠핑인 차박입니다. 차박은 차와 숙박이 더해진 말로 개인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캠핑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개인 소유의 차가 캠핑카와 캠핑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죠.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활동하는 여행인 만큼 캠핑은 사람들의 의식주를 대체할 장비와 도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캠핑이라는 게 그 집을 통째로 옮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되고요.
자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잠은 보통 차 혹은 텐트에서 자게 되고, 그다음에 요리는 여기 이제 스토브하고 포페럴 종류, 그다음에 테이블 종류 이용을 해서 의식주를 요 공간에서 전체를 다 해결하고 있어요. 보통의 캠핑장이라면 필요한 도구나 장치는 주로 대여하거나 캠핑장에 설치된 공동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박은 이 모든 것을 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들 부부도 잘 공간이나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 내부의 가구를 직접 개조해 캠핑용 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 빈틈없이 채워진 물건들이 모두 캠핑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이죠. 여기에 싱크대까지 겸비한 작아도 알찬 캠핑 자동차. 움직이는 작은 주택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이 이쪽에서 생활 공간인 거예요. 어디 경치 좋은 곳을 갔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둘이 간단하게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바깥에 경치 보면서, 그래서 여기가 생활 공간이고요. 그때 필요한 주방 용품들을 저희 여기에다 다 수납을 해놨어요. 올려? 아니야? 차박이라는 의미에서 나타나듯 노지 캠핑에는 간단한 생활 외에도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바닥이 올라오면 저희가 잘 수 있는 침상이 되는 거예요. 판판한 나무 합판을 바닥 전체에 깔아 수납장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펌프, 개수대 쪽에 물을 쓸 수 있게끔 물펌프 스위치가 있고요. 차량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고 배터리에 퓨즈가 연결이 돼 있고 퓨즈를 통해서 다시 스위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 매트라든지 잠을 잘 때 전기 매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장착을 해놨고요. 구석구석 부부의 애착이 담겨있는 차 안. 손수 캠핑용 차를 만든 것만 봐도 두 사람에게 캠핑의 의미는 꽤 남달라 보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혹은 가까운 곳에서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주저할 필요 없이 차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들 부부가 차박의 매력에 빠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으로 나가기 위해서 캠핑을 하는 건데, 캠핑장들이 사실은 많이 모여 있거든요. 보통 일반 가정집보다도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사람과 아예 만날 수 없는 캠핑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차박이 아무래도 노지 쪽에 가서 어디서든 그냥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언택트라고 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내가 그동안 즐겼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차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캠핑장은 일정한 공간 안에 밀접하게 모여있는 구조일 뿐 아니라 단독보단 무리지어 즐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차박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휴식의 즐거움은 그대로 누릴 수 있어 최근 떠오르는 캠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 또한 사람이 없어도 캠핑카나 캠핑장이 아니어도 간편하게 노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차박을 선택했는데요. 둘만의 여행을 나설 때면 현장의 모든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두고 있죠. 특히 언택트 방식의 여행으로 바꾼 이후엔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차박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공유할 뿐 아니라 기존에 함께 여행 다니던 캠퍼들과 각자의 여행 스토리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서로 한자리에 모이진 못해도 여행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심이었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소나 캠핑장, 그다음에 장비들, 그리고 캠핑에 대한 예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주로 많이 촬영하고 올리고 있어요.
이전의 캠핑보다 활발하고 북적이진 않지만 언택트 방식의 캠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은 분명 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취미 생활도 함께하게 됐고 고요하고 차분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는 온희진 씨 부부. 차박 이후 부쩍 대화가 많아진 요즘 부부의 일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바쁘다 보니까 집에 같이 있는 시간에도 서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 퇴근하기만을 기다려서 사실 얘기를 좀 나누고자 했지만 바쁘면 늦게 오기도 하지만 와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못할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차박 캠핑. 이 변화는 곧 이들 부부에게 새로운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에게 쉼이 왜 필요한지 일상에서 놓친 것들을 새삼 깨닫게 해준 거죠. 뭐 차박이 아니더라도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사람이 없는 곳에 내려서 간단하게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연과 같이 즐기고 또 가족끼리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빠서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쉬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참에 우리가 그동안 한 3년 전부터 고민했던 것을 그냥 실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쯤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을 텐데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실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 갑작스럽게 닥친 문화의 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쁜 일상 속 한 박자 쉬어가며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적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문화는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 되어줄 겁니다. 코로나 임팩트, 코로나 쇼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아래 또 다른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유통은 점차 가속이 붙고 사회와 문화는 빠른 속도로 바뀔 겁니다. 그야말로 빅 체인지를 준비해야 할 때죠. 제도적으로 혹은 누가 시켜서 절대 안 됐던 일들이 생존과 관련이 되니까 결국엔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대면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특히 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점이 학교에선 다채로운 원격 강의를 활용하고 회사는 탄력적 재택근무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이제 디지털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도로 위를 달리는 1인 교통은 곧 흔한 풍경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나지 않고도 소통하는 생활 방식이 점차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변화, 비대면 시대.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당신의 일상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